남편이 훔쳐간 건 돌아가신 엄마가 평생 끼고 있던 금팔찌였습니다. 명절날 시어머니 손목에서 그걸 봤을 때 처음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세 줄로 꼬인 그 팔찌, 끝에 작은 꽃무늬가 새겨진 그것. 결혼 8년,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인 적 없는 제가 그날 시댁 식구들 앞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태어난 집은 남들이 말하는 콩가루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한량이었습니다. 번듯한 직업 하나 없이 오토바이에 미쳐 살았고 틈만 나면 밖으로 돌았습니다. 엄마 몰래 만나는 여자가 있다는 소문이 동네 사람들 입에서 먼저 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쯤 아버지는 아주 당연하다는 듯 집을 나갔습니다. 마치 빌린 물건을 놓고 가듯 저와 남동생을 두고 가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엄마는 혼자가 됐습니다. 엄마는 시장통 작은 식당에 나가 하루 12시간을 일했습니다. 아침 7시에 나가서 밤 9시가 넘어야 들어오는 삶이었습니다. 국밥집 주방 한 구석에서 엄마는 고기를 썰고 뼈를 우리고 그릇을 닦았습니다. 여름엔 땀이 앞치마 끝까지 흘렀고 겨울엔 수돗물에 손이 얼어 갈라졌습니다. 어린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엄마의 손이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이고 마디마디가 굵어진 손. 뜨거운 물과 찬물을 번갈아 만져서 손끝은 늘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엄마 손을 가만히 쥐어봤는데 지문이 다 없어질 정도로 닳아있더군요. 저는 그 손을 오래 쳐다봤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쥐고만 있었습니다. 그 손을 보면서 저는 그저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이악 물고 공부해서 엄마를 호강시켜드리자. 남동생이 잘 때 저는 스탠드를 켰고 친구들이 놀러 갈 때 저는 문제집을 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손을 더는 일하지 않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대학을 나오고 25에 은행에 들어갔습니다. 합격 통지를 받은 날 저는 엄마한테 가장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엄마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한마디 했습니다. 애썼다, 우리 딸. 그 한마디에 저는 식당 앞 골목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은행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창고 앞에 앉으면 온갖 사람이 다 왔고 숫자 하나가 틀리면 퇴근을 못했습니다. 진상 손님한테 웃으며 고개 숙이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버텼습니다. 퇴근길에 엄마 얼굴이 떠오르면 다음날 또 출근할 수 있었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꼭 한우를 조금 끊어 집에 들렀습니다. 비싼 부위는 아니어도 엄마가 좋아하는 국거리로요. 엄마는 늘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너 먹을 것도 없을 텐데 뭘 이런 걸 사오냐고. 그러면서도 그날 저녁상에는 꼭 고깃국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둘이 상을 마주하고 앉아서 뜨거운 국물을 후후 불어가며 먹던 그 시간이 저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가족만 생각하며 살던 제 나이도 30이 됐습니다. 결혼은 애초에 생각도 없던 저에게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건 제가 근무하던 은행 창구에서였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상담을 받으러 온 손님이었는데 예의 바른 말투에 질문 하나하나가 참 성실했습니다. 서류를 돌려드리고 인사를 하는데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명함을 한 장 내밀더군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따로 식사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얼굴이 얼마나 달아올랐는지 모릅니다. 사실 전 결혼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라는 사람을 보고 자라서 그랬는지 남자라는 존재 자체를 잘 믿지 못했거든요. 엄마한테 효도하면서 혼자 조용히 살면 된다고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달랐습니다. 조급하지 않았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2번 퇴근 시간에 맞춰 꽃 한 송이를 들고 은행 앞에서 기다리던 그 뒷모습이 제 마음을 천천히 녹였습니다.
무엇보다 엄마를 귀하게 대해줬습니다. 처음 인사드리러 온 날, 제 엄마 손을 두 손으로 꼭 잡고는 어머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 한마디에 엄마가 얼마나 우셨는지 모릅니다. 평생 누구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들어본 적 없던 엄마였으니까요. 결혼하고 나서도 그 사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름이면 복숭아가 제일 좋다며 한 상자씩 엄마 집으로 보냈고, 비 오는 날이면 식당에 먼저 전화를 걸어 어머니, 오늘 장사 일찍 접고 들어가세요. 우산 챙기시고요. 꼭 그렇게 챙겼습니다. 휴일에는 엄마 손을 잡고 맛있다는 한정식 집을 찾아다녔고, 식탁 앞에서 숟가락까지 쥐어드릴 정도였습니다. 제가 못하던 걸 그 사람이 대신 해주고 있었습니다. 결혼 2년차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퇴근길에 작은 벨벳 상자 하나를 내밀더군요. 보너스 나왔길래 장모님 드릴 거 하나 샀어. 상자를 열었는데 안에서 노란 빛이 반짝하고 새어나왔습니다. 세 줄로 정교하게 꼬여 있고 끝부분에 아주 작은 꽃무늬가 새겨진 금팔찌였습니다. 가느다란 꽃잎 5개가 한 송이처럼 모여있던 그 팔찌. 남편은 그걸 직접 엄마 팔목에 채워드렸습니다. 평생 설거지로 지문이 다 없어진 그 손. 마디마디가 굵어진 그 손목에.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아깝다고 장롱에만 넣지 마시고 자주 차고 다니세요. 엄마는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거렸습니다. 그날 밤 엄마는 팔찌를 빼지도 않고 그대로 주무셨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맡겨도 되겠다고. 이 사람이라면 엄마도 나도 이제 더는 외롭지 않게 살 수 있겠다고. 그런데 결혼 5년 차, 평화롭던 일상에 큰 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시댁은 처음부터 좋은 집안은 아니었습니다. 시골에 땅이 좀 있고 소를 30마리쯤 키우던 평범한 농가. 그 재산을 통째로 쥐고 흔든 사람이 바로 시숙이었습니다. 장남. 시어머니가 눈에 넣어도 안 아파하던 그 장남. 시숙은 번듯한 사업가 행세를 하고 다녔지만 실상은 손대는 것마다 말아먹는 사람이었습니다. 축산, 요식업, 수입 잡화, 뭐든 버린다 하다가 결국 땅도 팔고 소도 팔고 그렇게 집안 재산을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 눈엔 여전히 하늘에서 내려온 큰아들이었습니다. 명절에 시댁에 가면 시숙은 상석에 앉아 상을 내려다보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엄마, 반찬 이거밖에 없어요? 고기 좀 구워지. 시어머니는 주름진 얼굴로 허둥지둥 일어나 불판을 꺼내고 고기를 굽고 그러면서도 아들 얼굴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장남이 기가 살아야 집안이 사는 법이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저 돈 다 태워먹은 장남이 기가 살면 이 집안이 어떻게 된다는 건지. 그러던 어느 날 시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빠한테 3천만 원을 빌려줬다고 했습니다. 사업 마지막 기회라고 사정사정을 해서 남편 몰래 카드를 돌리고 적금을 깨고 친정 이름을 팔아 겨우 맞춰보낸 돈. 그게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대체 어디서 돈을 빌렸나 했더니 생각지 못한 곳에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친여동생 살림을 깨서 갖다 바친 거였습니다. 시누이는 울면서 그 돈 때문에 이혼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숙은 연락을 끊었고 시어머니는 네 오빠가 일부러 그러겠니? 사업이 안 된 건데. 그 한마디로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진짜 사고가 터졌습니다. 새벽에 걸려온 전화. 시댁에 불이 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스불 위에 냄비를 올려놓고 그대로 잊어버린 거였습니다. 그 즈음부터 시어머니는
같은 말을 몇 번씩 되묻고 어제 일을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살던 집은 새까맣게 타서 남은 게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제 손을 잡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그 손을 가만히 쥐고 결심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출근하자마자 대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은행 직원한테는 우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시중 금리보다 훨씬 낮게 목돈을 끌어올 수 있는 길. 저는 그걸 꽉 채워서 신청했습니다. 2억 조금 넘는 돈. 그 돈으로 시부모가 들어가 살 수 있는 아담한 집 한 채를 샀습니다. 명의는 제 이름으로. 대출 원리금은 제 월급에서 매달 빠져나갔습니다. 열쇠를 건네받던 날, 남편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 잘할게. 장모님한테도 더 효도할게. 진짜야.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때는 시어머니도 처음엔 제 손을 붙잡고 고맙다, 고맙다 몇 번이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이사를 들어간 지 석 달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차를 한 잔 내어주시더니 아주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 말이다. 큰애 이름으로 좀 바꿔주면 안 되겠니? 장남이 기가 죽어 있으니까 이름이라도 걸어놓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 자리에서 거절했습니다. 제 대출이고 제 월급으로 갚는 집이라고. 명의를 바꿀 이유가 없다고. 최대한 담담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날부터 시어머니의 말투가 바뀌었습니다.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저를 두고 이런 말이 흘러다녔습니다. 은행 다녀서 계산적이다. 며느리가 돈만 한다. 사람이 정이 없다. 한 번도 제 앞에서는 하지 않는 말. 등 뒤에서만 도는 말. 그리고 이상한 건 그 즈음부터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퇴근하면 먼저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고 제가 퇴근에 들어와 있어도 통화를 한참 하다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저한테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너무 서운해 하시는데 엄마 원하시는 대로 명의만 좀 바꿔드리면 안 될까? 어차피 우리 가족인데 이름만 바꾸는 거잖아. 그 말을 하는 남편의 눈을 저는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제가 알던 그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사이가 좋던 부부, 결혼 8년 차가 되자 남편이 생활비를 끊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깜빡했나 싶었어요. 카드값 빠져나가는 날이 다가오는데 통장이 비어 있었습니다. 말을 꺼내면 다음 주에 줄게 하고 넘기더군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째가 됐습니다. 참다 못해 물었습니다. 여보, 이번 달 생활비는 어떻게 된 거야? 남편은 소파에 반쯤 누운 채로 눈도 마주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은행 다니면서 많이 벌잖아. 쓸 데가 좀 많아서 그래. 저는 그 말을 한참 곱씹었습니다. 많이 버니까 혼자 알아서 쓰라는 말. 장모 유품 사준 사위가 비 올 때 제일 먼저 전화하던 그 사람이 할 말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 한 문장을 너무 가볍게 당연하다는 듯 내려놓고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속이 답답해 친정엄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별 생각 없이 하소연처럼 털어놓은 건데 엄마는 그날따라 조용히 듣기만 하셨어요. 그리고 며칠 뒤 엄마가 남편에게 전화를 거셨습니다. 딸이 울면서 말한 거 아니니까 너무 몰아세우지 말라고. 그래도 한 집안의 가장인데 생활비는 챙겨야 하는 거 아니냐고. 딱 그 정도 말씀이셨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남편이 엄마한테 그랬습니다. 장모님, 자식 일에 참견하지 마세요.
나중에 들은 그 한마디에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엄마는 그날 밤 저한테 전화를 걸어 괜히 내가 나서서 너만 힘들게 했나 보다 하셨어요.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저는 오히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때 아닌 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퇴근 무렵 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식당에서 쓰러지셨다고. 말이 어눌해지고 한쪽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병원에 싣고 가는 중이라고.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택시를 잡았습니다. 뇌졸중이었어요. 골든타임함이 3시간 남짓. 그 안에 병원에 도착해야 그나마 살 길이 열린다는, 1분 1분마다 뇌세포 수백만 개가 꺼져간다는 그 시간을 엄마는 식당 바닥에 혼자 쓰러진 채로 흘려보내고 계셨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이미 의식이 없으셨어요. 국내 사망 원인 4번째라는 그 병이 하필이면 저희 엄마를 데려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귀에 잘 안 들어왔어요. 저는 엄마 손부터 잡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못생겼지만 가장 따뜻한 저희 엄마 손을, 지문이 다 다른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진 그 손이 제 손 안에서 점점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 귀에 대고 말했어요. 엄마, 내가 왔어. 엄마, 이렇게 인사도 없이 가는 법이 어딨어. 엄마 눈가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기계음이 길게, 아주 길게 울렸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하루 종일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혹시나 하고요.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시숙도, 남편 쪽 그 누구도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조금 봉투 하나가 택배처럼 도착했어요. 1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봉투를 들고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엄마를 보내드리고 몇 달이 흘렀습니다. 몸은 출근을 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반쯤 비어있던 시기였어요. 이상하게도 그해 시어머니는 예상 밖으로 다정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몇 번이고 전화해서 뭘 사들고 오라, 몇 시까지 와라 재촉하던 분이 그해는 오히려 먼저 전화를 걸어 그러셨어요. 얘, 힘들 텐데 올 필요 없다. 쉬어라. 순간 고마워해야 하나 싶다가도 어딘가 낯선 친절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래도 며느리 도리는 해야겠다 싶어 간단히 과일 한 상자만 챙겨서 시댁 현관을 들어섰습니다. 들어서자마자 시누이, 시숙까지 다 모여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묘하게 들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손목을 잡고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누군가 봐주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요.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손목을 쑥 내밀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좀 봐라. 둘째가 나 고생 많다고 큰맘 먹고 금팔찌 해준 거 있지. 역시 아들이 최고라니까. 웃으시는 얼굴, 자랑하듯 쓰다듬는 손길. 저는 처음엔 무심코 그 팔찌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런데 눈이 거기서 떠지질 않더라고요. 그 팔찌를 자세히 보니 세 줄로 정교하게 꼬여 끝부분에 작은 꽃무늬가 새겨진 어디서 많이 보던 팔찌가 분명했어요. 숨이 한번 멎었습니다. 심장이 뛰는 건지 멈춘 건지 모를 정도로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엄마 손목에 남편이 직접 채워드리던 그 팔찌. 장롱에만 넣어두지 말라던 그 팔찌.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디에 뒀는지 찾지도 못했던 그 팔찌가 지금 시어머니 손목에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 앉은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이미 제 얼굴을 피하고 있었어요. 시선을 내리깔고 물컵만 만지작거리는 그 손가락이 저도 모르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주 천천히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났는지 알고 있죠? 남편은 한참 대답이 없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체념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돌아가시고 유품 정리하면서 내가 챙긴 거야. 어차피 내 돈으로 산 건데 뭐가 문제야? 그 말이 제 귀에 들어온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유품. 유품이라는 단어를 이 사람은 알긴 아는 걸까? 엄마가 돌아가신 병원 복도에서 제가 잡았던 그 손. 굳은 살이 박이고 마디마디가 굵어졌던 그 손목에 둘러져 있던 마지막 온기. 그걸 이 사람이 유품 정리라는 이름으로 가져가서 제 시어머니 손목에 채워드린 거였어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 남편이 더 큰 목소리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내가 사준 거니까 내 마음이지. 죽은 장모보다 살아있는 우리 어머니가 먼저 아니야? 그 순간 8년이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다정했던 얼굴, 비 오는 날 엄마한테 전화하던 목소리, 복숭아 한 상자 들고 오던 사위의 웃음, 전부 거짓말이었다는 걸 저는 그 한마디로 알아버렸어요.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쪽으로 다가갔어요. 시어머니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제야 눈치를 챘는지 손목을 슬며시 뒤로 빼셨습니다. 저는 그 손목을 붙잡고 팔찌를 천천히 그러나 아주 분명하게 풀어냈습니다. 시어머니가 얘가 왜 이래? 소리를 질렀지만 제 손이 멈추지 않았어요. 팔찌는 제 손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차갑고 단단하고 엄마 냄새가 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팔찌를 주머니에 넣고 거실 한가운데에 선 채로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시숙, 시누이, 시어머니, 그리고 고개를 들지 못하는 남편. 그 얼굴들을 하나씩 눈에 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들 똑똑히 들어요.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을 때 즐겨두세요. 새 집이 조만간 비워달라고 연락할 테니까요. 제가 2억 조금 넘는 돈으로 마련해드린 그 집은 그 사이 시세가 2억 3천까지 올라 있었습니다. 제 명의, 제 대출, 제 이름으로 된 그 집. 저는 거기 있는 누구의 허락도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제일 낮은 목소리로 말씀드렸습니다. 평생 그 금쪽 같은 장남 밀어주다가 딸 원수 만들고 며느리 등골까지 빼먹으셨으니 꼴 좋으시네요. 그 말을 끝으로 저는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뒤에서 뭐라고 소리치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문을 닫는 순간 손끝이 떨리면서도 이상하게 눈물이 안 났습니다. 한 번 울면 끝을 못 볼 것 같아서였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날부터 제 인생에서 그 집안은 지워졌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은 진짜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또 남편을 쪼았던 겁니다. 큰아들 사업 밀어줘야 한다고, 장남 기껏 끼면 집안 망한다고. 남편은 제 몰래 은행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전부 시숙 손에 쥐어줬고 시숙은 그 돈을 받자마자 또 어디론가 흘려보냈습니다. 증발이었습니다. 남편이 받은 대출은 매달 이자를 토해내기 시작했고 월급으로는 이자도 감당이 안 되니 생활비가 저한테까지 올 리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남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급했거든요. 결국 회사 공금에 손을 댔습니다. 몇 번 내 것 다 빼고 또 메꿨다 빼고 그러다 감사해서 걸리고 말았습니다. 업무상 횡령, 10년 이하 징역에 3천만 원 이하 벌금. 1억이 안 되는 액수라 해도 징역 4개월에서 1년 4개월은 각오해야 하는 죄목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날 남편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제 앞에서 무릎을 꿇더군요. 그렇게 고개 한 번 숙일 줄 모르던 사람이 바닥에 이마를 받고 빌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나 도와줘. 이러다 나 감옥 가게 생겼어. 아파트 판돈으로 공금만 메꿔줘. 딱 그것만. 저는 남편의 얼굴을 오래 내려다봤습니다.
명절날 시어머니 손목에서 엄마 팔찌를 봤던 그 순간이 제 귓가에 다시 들렸습니다. 내가 사준 거니까 내 마음이지.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어머님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해. 내 돈은 한 푼도 없어. 남편은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울며 불며 제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줬던 그 집은 이미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간 뒤였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짐을 싸서 시골 고향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시숙은 그즈음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밀어주던 그 금쪽 같은 장남은 정작 어머니가 빈털터리가 되자 전화 한 통 받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아이들과 시간 보내느라 그 인간들 떠올릴 시간도 없네요. 아침에 아이들 밥 먹이고 저녁엔 같이 손잡고 산책하고 그런 평범한 하루하루가 이렇게 귀한 건 줄 예전엔 몰랐습니다. 사람이라면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엄마의 팔찌는 지금 제 서랍 속에 있습니다.